안녕하십니까. 저는 홍희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기술경영 협동과정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저도 아직 이제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학생이고요.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실무가 이제 특허청 산하기관이라 보니까 이제 기술 보호라는 이 챕터 안에 이제 하나의 주제를 맡아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소개라서요.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는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사례랑 그리고 현재 이제 기업들에서 어떻게 이제 특허 경영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대로 저는 특허청 산하기관인데요. 특허청 산하의 이제 공공기관들이죠. 공공기관들에는 총 한 6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먼저 이제 특허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런 심사 업무를 할 때 특허 정보 검색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심사국에 이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특허정보진흥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정보진흥원이라고 해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곳이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또 지식재산연구원이라고 해서요. 특허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특허 정책이 이렇게 돼야지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R&D에 이런 방향이 될 것한 제시를 계속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보호를 하는 곳이에요. 보호협회라고 해서 지식재산보호협회라고 해서 그 보호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민간에서 이제 분쟁 같은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보호협회에 가서 요청을 해서 민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보호협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저희 발명진흥회라고 해서 발명진흥회는 교육과 이제 인력 양성 쪽을 되게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지금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라고 하는 곳은요, 약간 공공에서의 이제 민간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전략이라는 말을 민간에서 많이 쓰지 공공에서는 원래 잘 안 씁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이제 전략이라 하는 걸 쓰는 이유는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전략을 잘 세워서 진행을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공공 섹터들이나 아니면 이제 작은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은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견인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원이라는 자체에서 이제 R&D를 하기 전에 IP를 한번 살펴보고 R&D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자 이런 역할을 하는 그게 저희 이제 기관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기술 보호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뒤에 저 변리사님께서 이제 전문적이고 더 이제 자세한 그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기술 보호가 왜 중요하냐. 그건 이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술 보호란 이제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예습하시면서 좀 보셨겠지만 그게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 그럼 이런 기술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이제 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지난주에 사례 때 얘기가 됐죠. 그 박수경 박사과정이 이 개발한 거에 대해서 이건 지금 다 아시겠죠. 마우스인데 이제 최초의 마우스. 예, 그래서 이게 어디서 했느냐까지 얘기가 다 됐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68년도 12월 9일 날 이제 일반에다 공개가 된 엥겔바트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의 마우스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개발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기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록스 그리고 파크알토 리서치 센터라는 곳인데요. 이 마우스를 개발한 회사는 제록스의 파크알토 리서치 센터라는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제록스는 이제 본사를 두고 연구소를 따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게 이 연구소는 실제적으로 제약을 두지 않고요. 연구만을 진짜 목적으로 한 그런 기관을 두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게 됩니다. 뒤에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신기술이다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 예전에 다 개발을 했던 그런 곳인데요. 보시면 지금은 제록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복사기 업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대만 해도 제록스는 복사기 업체가 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 굉장히 선진화된 기술을 많이 개발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70년대에 이제 제록스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거대한 제일 큰 컴퓨터 엔지니어링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많이 집합된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10년 동안도 혁신에 의한 발명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레이저 프린트라든가 앞서 이제 마우스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나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첫 번째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알토도 개발을 했고요. 이더넷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내부적으로
그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이더넷도 개발을 했고 여러 가지를 개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기술 보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좀 여러 가지 이제 실패의 원인이 있었던 게, 스티브 잡스가 이 파크 알토를 처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별 의미가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개발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보호에 대한 건 사실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왔을 때도 실제적으로 이 퍼스널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열어주고 이런 역할을 다 한 번씩 보여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 보여줬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말은 안 했겠지만 굉장히 나중에 이제 외쳤겠죠. 너무 좋았던 거죠. 그 경험들이.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기회가 왔다는 걸 제록스가 알았더라면 그 제록스는 지금 현재 IBM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더한 그만큼의 큰 기업이 됐을 거다. 그리고 혁신 기업이 됐고 하이테크 기업이 됐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제록스에서는 이제 보호라는 게 개념이 없었고 특히 이런 R&D 연구소에서는 사실 보호라는 것보단 개발에 집중이 돼 있으면 이제 본사 쪽에서는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서로 간에 보완을 해주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록스는 사실 그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왜 이 제록스가 실패 사례를 됐을까 보시면 상업화의 기회를 이제 타 기업들에게 널리 이제 내어준 다리를 내어준 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높은 가격 책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 실제적으로 마우스를 개발했을 때 이 본사 쪽하고 회의를 했을 때 본사에서 책정된 가격이 400불이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400불에 그 마우스를 산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데 그 외에 타 기업에서는 이제 애플이나 IBM에서 됐을 때 30불에 40불 정도 이게 보통 시용이 되는 정도 그 정도의 가격인데 여기서는 거의 400불을 책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만큼 이제 높은 가격 책정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좀 달랐던 거죠. 거기서는 R&D만 하는 기업 자체도 그 센터도 그 역할을 못했고 그 본사조차도 그만큼 이제 탁상에서 공론이라 해서 책상에서만 일을 하니까 그냥 400불 우리가 책정하는 가격이 이렇게 했던 거지 남의 시장을 보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중요했던 아까 이더넷이나 여러 가지가 다 회사 내에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쟁사 제품하고 호환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때 어떨까 이런 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로 정리될 수 있듯이 이제 뭐 라이선싱이나 특허 문제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굉장히 소홀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들이 단견한 거랑 이제 잘못된 경영 자체는 이제 본사에서는 그런 프로세스적인 것을 다 지켜줬으면 그래도 이런 개발자들이 아무리 개발만 하고 룰에 굉장히 이제 뭐 프리하더라도 이제 그런 본사에서는 그런 걸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을 해주면서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그걸 같이 서로 그걸 협업을 못한 거죠.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록스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애플의 차이를 보면 이제 제록스는 이런 이 기계를 개발한 그냥 실험 장비인 거지 내가 개발한 장비인 거죠. 이게 상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부에서 그냥 사용하고 야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애플 자체는 이제 뒤에서도 제가 기업 사례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 프로세스 자체가 달라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통 그냥 새로운 R&D를 시작할 때 이걸 해봐야지 그래서 R&D를 해서 실제적으로 개발에 막 힘쓰지만 애플은 약간 그 방향이 다르거든요. 개발부터 하는 것보다는 프로세스를 잘 갖춘 상태에서 먼저 특허를 살펴보고 이런 전략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록스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유출 면에서도 보호의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게 기술을 보여준다던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퀄컴이라는 회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CDMA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퀄컴이라는 회사가 현재 기술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 되게 유명한 거는 이제 특허 괴물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특허 괴물이라 하면 본인이 R&D를 하기도 하지만 그걸로서 수익 창출을 하지만 가지고 있는 이제 특허나 이런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그만한 그걸로 수익을 얻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CDMA라고 하는 퀄컴이 이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구현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잘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제 다른 그 표준을 갖다가 힘쓰고 있을 때 얘네는 이쪽 기술에 대해서 모든 특허들을 집합해서 모으고 이런 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 예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애뜨리와 이제 전략적 제휴가 돼서 CDMA가 계속 이제 개발이 됐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 퀄컴이라는 회사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식재산권을 핵심 자산으로 삼는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업으로서는 R&D를 하는 기업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MA는 원천 기술에 이제 특허를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이 한 창립자가 거의 2,300여 개에 이르는 CDMA 특허를 갖다가 거의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른 표준, GSM 표준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들이 다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표준이 되더라도 이제 서로 이제 뭐 분쟁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는 CDMA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덜했다는 거. 그래서 그 표준으로 책정돼서 우리나라에 금방 도입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D 비용으로, R&D로만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출액이 3.8억 달러였지만 11년도에는 146.9억 달러로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것처럼 이걸 이제 특허 거래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퀄컴이라는 회사는 조직을 아예 따로 뒀어요. 사업본부 조직을 QTL이라고 해서 이 기관이 아예 특허 관리를 하는 전담부서, 전담기구 이걸 뒀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략적으로 특허를 관리하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처음에 이 그림을 갖고 나왔던 사람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2011년도 3월에 그 아이패드 2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도대체 이 중에서 아이패드가 무엇이고 갤럭시 패드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그 얘기가 됐던 건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기술 지키는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애플하고 삼성하고 사례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왜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그 소송을 걸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자기네 기술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과 애플이 처음에 이제 특허 문제가 붙였을 때는 그 이유가 있죠. 그래갖고 애플 쪽에서는 통화 버튼에 대한 아이콘, 뭐 메시지, 사진 이런 아이콘들에 대해서 그 침해를 했다, 판매 중지해달라 이런 것과 한 대당 $30 이제 로열티를 내라 이런 쪽으로 이제 했고 삼성 쪽에서는 3G나 와이파이 기술, 통신 기술에 대해서 너네가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분쟁이 됐던 거고요. 지금 갤럭시 4S 거기까지도 계속해서 그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언급한 것처럼 과연 삼성이 아이폰에 대한 디자인을 도용했을까? 그거는 뭐 계속 이제 소송이 진행되면서 결과는 중간중간 나오고 있듯이 많이 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요새는 사실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나는 듯 하면서도 안 나고 계속 이래서 좀 그런데 그 아이폰이 출시되고 나서 애플이 굉장히 성장을 이루고 있었을 때 이제 갤럭시 그 폰이나 탭이 나왔죠. 그러면서 아이폰은 판매량을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소송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이 소송을 하고 이렇게 경고장을 보내는 행동은 언제 시작되냐면 처음에는 물론 저쪽에서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이 소송이 걸리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비용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다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소송을 걸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만약에 알고 있다 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컸을 때 삼성도 어느 정도 따라왔을 때 그때 이제 애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중견 중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업 인터뷰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현장 실사라고 해서 많이 다녔는데 거기서 보면 중소 중견 중에서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 많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경고장을 받고 소송 이슈가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됐어요. 왜냐? 그만큼 R&D 투자 비율이 높고 매출액이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더더욱이 특허나 이런 기술 보호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기술 개발에만 치중하고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실 특허에 대해서 큰 관심을 못 갖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모바일 분야에서도 특허 전쟁, 특허 분쟁 이렇게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요새는 특허 분쟁에서 지나서 이제 특허 전쟁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은 이제 이렇게 치열하게 소송을 하면서까지도 자기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왜 기업들은 그렇게
특허가 중요하다, 기술 보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봤으니까요. 다음에는 도대체 기술 보호란 무엇인가 되게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등록한 특허를 다른 사람이 내가 등록한 기술, 내가 개발한 기술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도용을 했어요. 도용을 했을 때 내가 그 도용한 것에 대해서 이걸 막고 또 이 사람이 도용한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익을 나도 갖고 오겠다 하는 그런 권리 이런 걸 보호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식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 그 기술 안에는 기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의 기능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 보호가 있고 또 기술 개방이 있는데 도대체 이건 뭐냐 상반된 개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서 널리 사용하게 하고 확산돼서 결국에 표준까지 이르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선택의 기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기술 보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허나 뭐 저작권 이런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법 제도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기술 개방 같은 경우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활용하게 되고 가치 있게 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게 표준이 되면 그 또한 그 또 수익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럴 때 이제 선택을 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기술은 전유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른 기업, 내 경쟁자들이 얼마나 빨리 이 혁신, 이 개발된 거를 따라잡느냐에 따라 전유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보호를 할지 개방을 할지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 수준이 높으면 딴 기업들이 많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쉽게 따라올 수 없으니까 전유성은 낮다고 할 수 있고요. 기술 수준이 낮으면 뭐 누구나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전유성이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보호를 이제 보호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보호, 개방 뭐 이런 거 선택하듯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의료 분야나 이런 데는 좀 특히나 굉장히 이제 법적인 제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허나 이런 법적인 규제까지 더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구에서는 제재 조치가 효과적이고 뭐 보호가 더 맞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호 메커니즘 자체가 세대가 발전하면서 계속 발전을 했는데요. 먼저 1세대를 보시면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기관 차원에서 특허 관리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특허관리 부서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뭐 다른 노력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거죠. 하지만 특허 출원이나 등록 같은 건 이제 간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중소기업 정도고 또 유망한 중견기업조차도 2세대밖에 속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2세대는 특허 출원이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략이나 이런 거 연계되진 않고 그 R&D를 하고 나서 성과물로서 그냥 특허 내고 이렇게 보호하는 정도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관리부서나 아니면 이제 뭐 전략부서, 기획부서 같은 데서 이제 특허 관리를 대신을 해주고 있고 그럴 때는 보통 보면 이제 엑셀표 같은 걸로 그냥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정도예요. 이걸 뭐 시스템 구축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3세대를 보시면 이런 세대가 이제 진짜 뭐 R&D를 정말 잘하고 특허 기술 보호까지 정말 잘하고 있다 하는 데가 되는데 사실 대기업은 여기 많이 속하겠지만 중견기업도 여기는 아직 속하지 못한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술 전략, 특허 포트폴리오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뭐 공격형, 수비형 되게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특허 포트폴리오는 그런 거예요. 특허 하나를 딱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는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특허 외에 이 주변에 이제 비슷한 기술군의 특허들을 다 갖고 있어서 내가 요거를 다 갖고 이게 한 세트처럼 뭐 패밀리 특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세트처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게 기술이 보호가 되지 어느 걸 침해했다 했을 때 요 하나 가지고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있어서 내가 기술 보호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침해를 받았을 땐 또 공격할 수 있을 때 그 무기로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3세대 정도에 색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뭐 기구나 본부 같은 게 이제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그리고 뭐 변리사분들도 계시고 뭐 전문 인력이 배치돼서 관리 잘하고 또 기술 마케팅 지난주에 배웠던 기술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특허 침해 소송까지 다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호가 이제 진행 메커니즘이 이제 세대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도 되게 많이 얘기하듯이 무슨 개방형 하듯이 폐쇄형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에서도 보시면 완전 폐쇄형, 완전 개방형 이렇게 써 있지만 그건 이렇게 뭐 완전 이렇게 뭐 딱 분리돼서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전 폐쇄형, 완전 개방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 폐쇄형 같은 경우는 특허나 저작권법이나 이제 기업 비밀 이런 다양한 이제 제도적인 걸로 그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기술을 말하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폐쇄형이라 하면 그 스마트폰 OS 업체들이 이제 폐쇄형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OS 업체의 검사와 승인을 거쳐야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태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OS 업체에서는 그런 폐쇄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개방형이라 하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보호는 받지 않지만 자유롭게 기술을 활용해라, 확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기반한 제품들을 얘기하고요. 이런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런 거는 저작권을 보호받으면서도 이제 확대 권리는 MS사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보호의 장점은 무엇인가를 보면요. 아까 앞서서도 되게 얘기했지만 폐쇄형 시스템의 경우에서 이제 내가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내가 보호를 잘 해놨으면 그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개발자나 개발을 소유한 회사한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이나 판매 촉진, 분배에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될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그 기술 자체가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 투자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기술 자체는 나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조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할 수 없게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 있죠. 물론 다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그런 아까 확대돼서 표준이 됐을 때는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막대한 기술 개발 비용을 여기서도 투자하고 저기서도 투자하고 같은 기술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확대돼서 다 공개되지 않았으면 그 기술들이 어디서만 하고 여기서 이제 크게 뭐 이렇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서 다 같이 똑같은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도 있고, 다른 이제 타 기업에서 보호를 하다 보니까 타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하고는 호환이 안 되거나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숙제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 유출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장단점도 아까 앞서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기술 유포에 대한 장점은 외부에서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노력에서 여러 사람이 개발한다는 노력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한 명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개발했을 때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고 많은 이제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또 기술 향상에 참여를 하니까 더 좋은 기술이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복 개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이 만약에 개발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전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시드 수정 테이프 사례인데요. 개방형 전력의 되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식재산 전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특허를 신청을 하고 노하우 같은 거는 비밀로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다 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냐,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호 방법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 방법이 등록으로서 보호받는 IP가 있고,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도 존재하면 이제 IP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PCT, 특허 협력 조약이 된 나라에서는 같이 내가 이제 이 국가에서 특허를 내면 다른 국가 이제 협력 국가에서 이 PCT에 같이 돼 있는 지사로 뭐 되어 있는 그런 뭐 나라에서는 같은 날 등록된 걸로 뭐 한다, 이런 식의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특허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여기도 뒤에서 설명을 또 하실 테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이제 개발자가 새롭고 이용한 프로세스나 기계, 생산품이나 물질의 합성 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 이제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이제 등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하나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신규성, 진보성 뭐 이런 판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풀면
유용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왜냐? 지금 현재의 개발품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 개발품에서 개선이 돼 있고 새로운 어느 유용한 사용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창의적이어야 된다. 누군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신규성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당연하지 않아야 된다. 누구나 발명할 수 있는 노력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니치와 코닥에 대한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제 보호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갈리는 건데 결국에 이제 니치아의 경우에서는 시장에 결국 빈틈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하지 못해서 이제 자신의 기술을 갖다가 다 이제 다른 시장에 다 내어줬다. 이렇게 되는 그 예시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특허하는 데는 보통 한 2년에서 5년, 해외 특허 같은 경우는 2년에서 5년 정도 다 걸린다는 생각하시면서 비용도 정말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절차들이 있는데 절차 같은 거는 아마 지금 뭐 특허청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를 해서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요거는 다 좀 스킵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조사할 때 우리가 이제 특허를 갖다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이 기술이 실제적으로 안 나와 있나, 딴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냐 이거를 볼 때 그래도 처음에 검색하기 쉬운 건 그래도 특허 검색을 하는 게 그래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시장 조사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구글에다가 칠 수는 없으니까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일 처음에 알고자 할 때는 특허를 갖다 검색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특허에 대해서 이제 공짜로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검색 사이트는 키프리스라고 해서 특허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게 이제 분류 같은 게 조금 다른 유료 사이트에 비해서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개괄적인 정보 같은 건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키프리스라는 특허청 사이트에서 한 번씩 쳐보시면 관련 분야를 검색어를 넣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류도 한 번씩 해볼 수 있으니까 다 영문이랑 다 제공이 되니까요.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로는 뭐 밉스도 있고 포커스트 다 이런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온라인 출연, 서면 출연 요새는 다 하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는 뭐 저희 역삼동에 있는 서울사무소 쪽에서도 다 하고 있는 그 오프라인이고 양식 절차 이런 거는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리가 등록돼야 되는 것 중에 특허 말고 디자인은 또 똑같아요. 새로워야 되고 기능에 관한 사항을 인정한다. 그래서 디자인이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뭐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서 이제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등록해야 되고, 이런 노출되면 그건 이제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되는데 이런 요건들이 있고요. 밑에서 이제 예시 같은 경우도 디자인 출원 등록을 안 해서 이제 뭐 많은 이제 이미 뭐 전시회나 방문에서 보여졌는데 이제 등록을 안 해서 했던 뭐 실패 사례나 이런 거 같고요. 절차도 디자인이 이제 특허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이제 트레이드마크 상표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이건 상표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더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출처를 구분해주는 단어나 상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뒤에서 이제 델, 다이슨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 상표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3.1기업이라는 이제 사례에서는 보시면 이 기업에서는 이제 로고를 사용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아서 GS가 결국에 먼저 등록을 해서 무효심판 청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더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되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술이나 문학적 작품 원본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라 할 수 있고 저작권은 그 창작을 시작하는 동시에 이제 발생하고 보호 대상이 되는데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을 해서 저작권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판단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례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밀보장 같은 거는 이제 계약 체결 같은 건데요. 비밀 유지 협약 같은 거를 했을 때 이제 그 협약 체결을 하면 그 비밀에 대한 그 정보나 이런 거 새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규정하는 그런 거 체결 같은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디자인권도 여기서는 좀 비슷한데 이제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권 이걸 말하고 있고 상품명, 상호명 같은 것도 뭐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거고 지금 유사 상품명 같은 경우 상품명이 생기면 이제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기업들이 특허 보호를 위해서 이제 특허 경영 전략이라는 걸 짜는데 이건 과연 왜 하고 있고 또 왜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고 뭐 다른 기업들의 전략은 뭐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 기업에서는 이제 신기술이나 이제
그 신기술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을 갖다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예전 일이고요. 그건 다 누구나 했던 거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이나 기술을 이제 표준으로 제한하고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전략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85년도는 이제 우리 무형자산 같은 게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하지만 2005년 같은 거는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중에 무형자산 중에서도 한 40% 정도는 지식재산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걸 살펴보면요. 지금 그 구글 같은 것도 이제 특허를 갖다가 확보를 해서 M&A 같은 걸 해서 이제 특허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이제 1만 7천여 개의 이제 특허를 갖다가 다 이제 인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총 인수 금액이 125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특허 가치가 거의 55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만큼을 지불해서라도 이 기업을 M&A하면서 특허까지 다 사겠다 하는 게 이제 의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것도 이제 노텔 통신 6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26억 달러를 지급해가지고 이제 인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최근에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허 확보를 위해서 이제 M&A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제 NPE 같은 경우는 이제 논 프라이싱 엔티티 해가지고 이제 특허 전문 관리 기업. 좀 별로 안 좋게 하면 특허 괴물 아까 말씀드렸던 그건데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하거나 생산 활동을 하지도 않기도 해요. 하지만 타인에게 라이선싱이나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개인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이제 회사들이 그렇게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옛날엔 R&D 기업이었지만 어느 정도 변모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격을 할 때 무역적인 공세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서 수출을 하고 그 수입국에서 산업이 이제 피해를 받게 되면 수입국 정부가 차익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런 식의 그런 무역에 관해서 이제 공세를 했다면 지금은 특허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그 판매 금지를 유도하거나 해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애플, 삼성 소송권은 너무 이제 유명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과에 대해서도 뭐 이제 달라지고 있다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 이제 추이 같은 거를 보면요. 여기서도 애플사가 이제 하도 이제 이슈가 되니까 보면 주가 변동하고 특허 출원 동향하고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보면 그래프가 유사한데 기업 경영이나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다. 이제는 빼놓을 수가 없다. 특허 경영 그리고 기업의 R&D 그리고 수익과 이제 특허는 많이 연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예전에 이제 R&D를 하고 특허를 이제 연구개발 성과물로서만 가져왔다면 이 애플사가 굉장히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사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 100인의 회의 여러 가지 디자이너, 제품 개발자, 엔지니어, 제조팀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부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먼저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죠.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것을 해서 방향을 설정하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제 서로 이제 한 분야에서만은 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계속 하다 보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품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개발을 실제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그 제품 개발을 하는 것도 R&D를 먼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이나 이런 걸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돈이 되는 원천 특허를 M&A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확보를 해서 신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특허 출원까지 다 병행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제품을 출시하면 이렇게 발표회 같은 걸 하잖아요. 이런 게 했을 때 이때 이 앞뒤 상황을 굉장히 사람들이 살펴보는 게 재밌는 그게 있었는데 제품 출시와 맞춤 이제 마케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잖아요.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성공을 하면 후발주자가 따라오게 되면 특허 소송을 갖다가 이제 시작해서 이제 견제를 하고 진입 장벽 자체를 두는 게 하는데 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애플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형 포트폴리오, 삼성에 대해서 뭐 방어형 포트폴리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딱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누군가 따라오지 못하게 그만큼 아이디어 회의부터 특허로 다 보호한 다음에 연구 개발하고 특허 소송이나 뭐 이런 공격까지 다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예시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선제적 M&A를 통해서 확보한 이제 특허 기술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가출원이나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로 출원을 하거나,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설명회 같은 거, 제품 출시 설명회를 할 때 바로 출시 전에 집중 출원을 하거나 그런 효과적인 전략을 갖다 구성하는 게 좀 다른 회사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래 유망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 애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미래 유망 기술 도출할 때도 자기 인용, 셀프 사이테이션이라 해서 자기 인용이나 최근 인용 지수가 굉장히 높은 핫 페이턴트를 갖다가 다 살펴보고, 그런 많은 특허들을 통해서 미래 유망 기술을 도출하는 방법론 같은 게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와치, 아이카, ITV 이런 게 이제 미래에 이제 애플에서는 집중한다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방향을 내놓다고 하고 있고, 확실히 애플은 좀 이렇게 방법 자체에서 기술 보호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전략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1시간 됐는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